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S&P 500 시장 주기에 대해 아주 깊이 들어가 볼 텐데요. 여러분이 직접 보내주신 방대한 자료들 정말 감사합니다. 이걸 바탕으로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뭐랄까, 시장의 파도를 타는 법을 배우는 시간이라고 할까요? 맞아요. 시장이라는 바다가 늘 잔잔하지만은 않잖아요. 어떨 땐 정말 무서운 폭풍우가 몰아치기도 하고. 그렇죠. 갑자기 몰아치는 소나기 같은 하락장도 있고 아주 길고 지루하게 이어지는 장마 같은 하락장도 있죠. 바로 그겁니다. 오늘 저희의 목표는요,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통해서 그 폭풍우들의 차이점을 명확하게 구별하고 또 앞으로 어떤 종류의 날씨를 만나든 좀 더 현명하게 항해할 수 있는 그런 나침반을 함께 찾아보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작업이 될 겁니다. 특히 단기적인 시장의 등락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좀 더 긴 호흡으로 시장을 바라보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시장에 오르고 내리는 건 당연한 현상인데 그 이면에 숨겨진 패턴이나 원인을 제대로 이해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야 뭐랄까 순간적인 공포나 아니면 또 탐욕에 휘둘리지 않고 장기적인 관점을 딱 유지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감정적인 대응을 최소화하는 것, 그게 투자의 핵심 중 하나죠.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들은 정말 방대합니다. S&P 500 지수의 거의 100년에 가까운 역사적 데이터부터 시작해서요. 여러 유명 금융기관들의 심층 분석 보고서들, 또 시장 전문가들의 날카로운 통찰이 담긴 칼럼들까지 정말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저도 자료들을 미리 검토해봤는데 정말 깊이 있는 분석들이 많더군요. 그래서 저희는 오늘 단순하게 통계를 쭉 나열하는 걸 넘어서요. 이 자료들을 입체적으로 조립해 볼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정량적인 데이터 분석은 기본이고요. 그 배경에 있는 거시경제적인 인과관계, 또 투자자들의 심리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행동 재무학적인 관점이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이걸 어떻게 실제 포트폴리오 전략으로 연결할 수 있을지, 이런 다차원적인 접근을 시도해 볼 겁니다. 좋습니다. 아주 체계적인 접근이네요. 비유하자면 시장이라는 복잡한 지형의 상세 지도를 함께 그려나가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 좋은 비유인데요. 시장 지도 그리기. 네, 이번 분석에서 저희가 특히 주목할 핵심 포인트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시장의 상승과 하락 사이에 존재하는 아주 놀라운 비대칭성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고요. 비대칭성이요? 좀 더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상승하는 기간과 힘, 그리고 하락하는 기간과 그 강도 사이에 아주 큰 불균형이 있다는 겁니다. 이건 잠시 후에 자세히 다룰게요. 그리고 둘째는 하락장을 유발하는 원인이 하나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하락장의 다양한 유형을 분류해보고 그 특징들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고요. 하락장에도 종류가 있다? 그렇죠. 마지막으로 셋째는 아마 오늘 논의에서 가장 실용적인 부분이 될 텐데요. 바로 경기 침체라는 키워드입니다. 하락장이 발생했을 때 이게 실제 경기 침체를 동반하는지 아니면 그냥 지나가는 조정인지 이 중요한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다른 항해 전략, 즉 투자 전략을 세워야 하는지 초점을 맞춰서 아주 체계적으로 탐험해 볼 겁니다. 와, 기대되는데요. 비대칭성, 하락장 유형, 그리고 경기 침체 동반 여부, 이 세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시장 지도를 그려나간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발견, 그 비대칭성부터 한번 파헤쳐 보죠. 자료들을 보니까 가장 먼저 눈에 확 들어오는 게 이거였어요. 상승장이랑 하락장이랑 기간이나 힘에서 너무 차이가 난다는 거요. 네, 맞습니다. 그게 정말 핵심적인 부분 중 하나예요. 1929년, 그러니까 대공황 직전부터 시작해서 최근까지 S&P 500 데이터를 쭉 분석해보면요. 이게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구체적으로 수치는 어느 정도였죠? 제가 본 자료에 따르면 상승장은 평균 지속기간이 4.3년이었나요? 네, 맞습니다. 평균 4.3년, 그러니까 개월수로 따지면 51개월 정도죠. 4년이 넘는 기간 동안 꾸준히 상승하는 겁니다. 4년 이상이요? 와, 생각보다 훨씬 기네요. 그럼 수익률은 어느 정도였나요? 그 기간 동안의 평균 누적 수익률이 무려 149.5%, 거의 150%에 달합니다. 150%요? 4년 남짓한 기간 동안이요? 정말 엄청난데요. 길고 또 아주 강력한 상승의 에너지를 보여주는 수치네요. 그렇죠. 이게 바로 시장의 기본적인 성격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우상향하는 힘이 훨씬 강하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반대로 하락장을 보면요. 이건 분위기가 확 달라지더라고요. 약세장,
그러니까 고점 대비 20% 이상 하락하는 국면을 말하는 거죠. 네. 그 약세장의 평균 지속 기간은 얼마나 될까요? 제가 본 자료에서는 평균 9.6개월에서 한 11개월 정도, 그러니까 1년이 채 안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정확합니다. 상승장이 평균 50개월 이상인데 하락장은 평균 10개월에서 11개월 정도로 훨씬 짧죠. 기간만 보면 거의 15분의 1 수준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 짧은 기간 동안 손실이 엄청나다는 거죠. 평균 하락률이 어느 정도였죠? 평균적으로 마이너스 31.7%에서 마이너스 35% 정도의 손실을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1년도 안 되는 짧은 기간에 자산의 3분의 1 정도가 사라질 수 있다는 의미죠. 와, 기간은 상승장의 5분의 1밖에 안 되는데 그 고통은 정말 압축적으로 나타나는 거네요. 이게 바로 말씀하신 비대칭성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상승은 길고 완만하게 오는 경향이 있지만 하락은 짧고 아주 가파르게 찾아오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이 통계적 비대칭성 데이터가 바로 왜 우리가 장기 투자를 해야 하는지, 왜 단기적인 변동성에 흔들리지 않고 시장에 꾸준히 머무르는 것이 중요한지를 아주 웅변적으로 보여주는 핵심 근거가 됩니다. 그렇네요. 그 짧은 하락의 고통이 무서워서 시장을 떠나버리면 훨씬 길고 강력한 상승의 과실을 통째로 놓쳐버릴 수 있다는 거니까요. 숫자가 그걸 명확하게 보여주네요. 네, 그래서 단기적인 손실 회피 심리가 장기적인 수익 기회를 얼마나 크게 훼손할 수 있는지를 항상 경계해야 합니다. 그런데 또 흥미로운 점은 모든 하락장이 다 똑같지는 않다는 거였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모두 생생하게 기억하는 2020년 3월, 그 팬데믹 쇼크 때 있잖아요. 그때는 정말로 제 눈 깜짝할 사이에 주가가 폭락했죠. 그야말로 수직 낙하였어요. 네, 정말 전례 없는 속도였죠. 그런데 반대로 2000년대 초반에 닷컴 버블이 꺼질 때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잖아요. 그때는 뭐랄까 몇 년에 걸쳐서 주가가 서서히 계속 흘러내리는 아주 길고 지루한 하락장이었죠. 제 기억에도 그래요. 맞습니다. 경험적으로도 완전히 다른 종류의 하락이었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두 가지 중요한 단서가 바로 하락의 속도와 변동성입니다. 속도와 변동성. 네. 여러 자료들을 종합해보면 2020년 코로나 팬데믹 하락장은 역사상 가장 빠르게 진행된 분계 중 하나로 기록됩니다. 단 1개월 만에 S&P 500 지수가 무려 마이너스 33.8%나 폭락했어요. 한 달 만에 마이너스 34% 가까이요? 정말 엄청난 속도네요. 그렇죠. 이때 시장의 변동성, 그러니까 시장 참여자들의 공포 심리를 반영하는 지표 중 하나인 연율화 변동성, annualized volatility, 이 어느 정도까지 치솟았는지 아세요? 글쎄요, 상상이 잘 안 가는데요. 무려 73.9%, 거의 74%에 육박했습니다. 평상시 변동성이 15에서 20% 수준인 걸 감안하면 이건 정말 극단적인 수준의 공포가 시장을 지배했다는 걸 의미합니다. 74% 변동성이면 이건 뭐 하루하루 주가 움직임이 정말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이었겠네요. 이게 정확히 뭘 의미하는 건가요? 왜 그렇게 변동성이 높았던 거죠? 그건 이 하락의 원인이 시장 내부의 문제, 예를 들어 펀더멘털 악화나 과도한 밸류에이션 부담이라기보다는 외부 충격, exogenous shock에 의해 촉발된 극심한 패닉 상태였다는 걸 시사합니다. 아, 외부 충격. 그러니까 코로나19라는 예상치 못한 변수 때문에 발생한 패닉이었다. 그렇죠. 전염병 확산이라는 누구도 예측하기 어려웠던 외부 변수가 갑자기 닥치면서 경제활동이 셧다운되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극도로 커지면서 유동성이 순식간에 마르고 투자자들이 너도 나도 팔기 시작한 그런 패닉 조용 하락이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회복도 빨랐던 건가요? 바로 그 점입니다. 원인이 외부 충격이었기 때문에 각국 정부와 중앙은행이 정말 전례 없는 규모의 유동성을 공급하고 강력한 경기 부양책을 쏟아냈죠. 여기에 경제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맞물리면서 시장은 불과 4개월 만에 V자 반등에 성공하며 이전 고점을 회복하는 놀라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4개월 만에요. 정말 빠른 회복이었네요. 외부 충격에 대한 빠른 정책 대응이 빠른 회복을 가능하게 했다. 일리가 있습니다. 네, 여러 분석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부분입니다. 외부 충격으로 인한 하락은 고통스럽지만 그 원인이 제거되거나 완화되고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되면 회복 속도도 상대적으로 빠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2000년에서 2002년까지 이어진 닷컴 버블 붕괴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라고 하셨잖아요. 이건 속도나 변동성 측면에서 어떻게 달랐나요? 네, 이건 정말 정반대의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관련 자료들을 보면 닷컴 버블 붕괴는 2000년 3월 고점에서 시작해서 2002년 10월 저점까지 무려 30개월, 그러니까 2년 반이라는 긴 시간 동안 하락이 이어졌습니다. 2년 반이요? 2020년은 1개월이었는데 이건 30개월이나. 와, 정말 길었네요. 하락폭은 어느 정도였죠? 총 하락폭은 마이너스 49.1%에 달했습니다. 거의 반토막이 난 거죠. 하지만 하락 속도는 훨씬 느리고 원만했습니다. 변동성도 2020년처럼 극단적으로 치솟지는 않았고요. 그럼 이건 왜 이렇게 길고 지루하게 진행됐던 걸까요? 이건 일시적인 외부 충격이나 패닉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본질적으로는 1990년대 후반 IT 기술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과 저금리 환경 속에서 너도 나도 묻지마 투자에 나서면서 실제 수익 모델은 불분명한 수많은 기술주들의 가치가 터무니없이 부풀려졌던 거죠. 일종의 구조적인 거품이 형성된 겁니다. 아, 그때 뭐 이름만 닷컴이라고 붙으면 주가가 막 폭등하고 그랬었죠? 맞아요. 그런데 2000년부터 연방준비제도가 인플레이션을 우려해서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자 이 거품이 서서히 꺼지기 시작한 겁니다. 이건 단순한 조정이 아니라 과도하게 고평가되었던 자산 가치가 적정 수준을 찾아가는 일종의 밸류에이션 리셋, 즉 가치 재평가 과정이었던 거죠. 구조적인 문제였기 때문에 해결에도 오랜 시간이 걸렸다. 그렇습니다. 거품이 형성되는데도 시간이 걸렸듯이 그 거품이 꺼지고 시장이 정상화되는데도 훨씬 긴 시간이 필요했던 겁니다. 따라서 하락의 속도가 빠르고 변동성이 극심하다면 외부 충격이나 패닉일 가능성을, 반대로 속도는 느리지만 하락 기간이 길다면 구조적인 밸류에이션 문제나 펀더멘털 악화일 가능성을 의심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와, 그렇군요. 속도와 변동성이라는 두 가지 지표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그 하락의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회복 경로는 어떨지, V자 반등일지 아니면 U자나 L자형의 더딘 회복일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진단 지표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정말 흥미로운 관점인데요. 네, 시장을 분석할 때 이 두 가지를 염두에 두면 좀 더 깊이 있는 이해가 가능해집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제 하락장을 일으키는 그 근본 원인에 대해서 좀 더 체계적으로 들어가 보죠. 자료들을 보니까 이 원인에 따라서 하락의 깊이나 기간이 크게 달라진다고 하던데요. 이걸 제대로 분류하고 이해하면 우리가 지금 어떤 종류의 폭풍우를 만나고 있는지 진단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여러 분석들을 종합해서 하락장의 원인을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유형은 방금 닷컴 버블 사례에서 살펴본 것처럼 밸류에이션 및 금리 기반 붕괴 유형입니다. 밸류에이션과 금리. 네, 시장 전체든 아니면 특정 섹터든 주가가 기업의 실제 가치나 수익성에 비해 지나치게 고평가된 상태, 즉 거품이 잔뜩 끼어있는 상태에서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이나 다른 이유로 금리를 올리기 시작할 때 주로 발생하는 하락입니다. 아까 닷컴 버블이 대표적인 예시였고요. 혹시 다른 사례도 있을까요? 1973년에서 74년 사이의 약세장이 아주 흥미로운 사례입니다. 1973, 74년이요? 저도 자료에서 봤는데 정말 인상 깊었어요. 그때 미국 기업들 이익은 엄청나게 성장했다면서요? 50% 넘게요. 네, 맞습니다. 기업 실적 자체는 굉장히 좋았어요. 그런데 S&P 500 지수는 어떻게 됐을까요? 거의 50% 가까이 폭락했죠. 마이너스 48.2%였나요? 실적은 좋은데 주가가 반토막 났다니 이게 언뜻 보면 잘 이해가 안 가거든요. 왜 그런 현상이 발생했던 거죠? 그게 바로 이 밸류에이션 및 금리 기반 붕괴 유형의 함정을 아주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1973년 초 약세장이 시작되기 직전에 S&P 500의 주가 수익 비율, 그러니까 기업 이익 대비 주가가 얼마나 비싼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밸류에이션 지표가 20배에 달했습니다. P 20배요? 지금 기준으로 보면 그렇게까지 높아 보이지 않을 수도 있는데 당시에는 어땠나요? 당시 기준으로는 상당히 높은 거의 극단적인 고평가 상태로 여겨졌습니다. 역사적으로 봐도 높은 수준이었고요. 그런데 이렇게 시장에 잔뜩 과열된 상태에서 무슨 일이 터졌냐면 바로 1차 오일 쇼크가 발생했습니다. 유가가 급등하고 스태그플레이션, 즉 경기 침체 속 물가 상승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한 공포가 확산됐죠. 아, 오일 쇼크와 인플레이션 위기. 네. 여기에 더해 연준이 치솟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금리를 공격적으로 인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펀더멘탈, 즉 기업 이익은 증가하고 있지만 주가는 이미 너무 비싼 상태고
고평가 부담, 금리는 계속 오르고 할인율 상승, 미래 경제는 불확실하다, 불안감 증폭. 이 세 가지 요인이 결합되니까 투자 심리가 완전히 얼어붙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기업 실적이 좋아도 주가는 폭락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죠. 아무리 실적이 좋아도 시장 참여자들이 지금 가격은 너무 비싸다, 앞으로 더 안 좋아질 것 같다, 금리가 오르니 주식보다는 다른 안전한 곳에 투자해야겠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주가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사례는 펀더멘털이 아무리 좋아도 밸류에이션 부담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고 여기에 금리 인상과 같은 거시경제적 악재가 겹치면 시장이 얼마나 처참하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밸류에이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네요. 닷컴 버블 붕괴도 본질적으로는 같은 맥락이라고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90년대 후반의 저금리 환경이 기술주 중심의 버블을 키우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2000년부터 시작된 연준의 금리 인상이 결국 그 버블 붕괴의 방아쇠가 된 거죠. 구조적인 고평가 상태가 통화정책의 변화라는 충격과 만나면 이렇게 길고 고풍스러운 하락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또 다른 사례입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유형, 밸류에이션 및 금리 기반 붕괴 잘 이해했습니다. 그럼 두 번째 하락장 유형은 뭔가요? 두 번째 유형은 훨씬 더 심각하고 파괴적인 경우인데요. 바로 시스템적 신용위기입니다. 시스템적 신용 위기. 단어만 들어도 좀 무서운데요? 네, 말 그대로 금융 시스템 자체가 마비되면서 신용 경색이 발생하고 이게 실물 경제 전체를 깊은 수렁으로 끌고 들어가는 경우를 말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GFC죠. 아, 2008년. 네, 맞습니다. 그때는 정말이지 전 세계가 공포에 휩싸였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자료를 다시 보니까 그때 S&P 500 지수가 17개월 동안 무려 마이너스 56.8%나 하락했더군요. 네, 하락폭만 보면 대공황 이후 최악의 수준이었죠. 자료들을 보면 이건 단순한 주가 하락을 넘어서 금융 시스템 전체의 신뢰가 완전히 무너진 사건이었다고 분석하고 있던데요. 정확합니다. 발단은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즉 신용도가 낮은 사람들에게 무분별하게 대출해준 주택담보대출의 부실이었죠. 그런데 문제는 이 부실 대출들을 기초자산으로 해서 아주 복잡하게 파생상품, MBS, CDO 등을 만들어 전 세계 금융기관들이 서로 거래하고 보유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연쇄 폭탄처럼 얽혀 있었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다가 주택가격이 하락하고 대출 연체율이 급증하자 이 파생상품들의 가치가 폭락하기 시작했고 이걸 많이 보유하고 있던 금융기관들이 연쇄적으로 부실화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2008년 9월 리먼 브라더스의 파산은 결정타였죠. 금융기관들끼리 서로를 믿지 못하게 되면서 돈줄이 완전히 막혀버리는 그야말로 신용 시스템 자체가 붕괴되는 상황에 이른 겁니다. 그래서 금융 전염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군요. 위기가 금융 시스템 전체로 그리고 실물 경제로 빠르게 번져나갔다. 네, 이건 앞서 본 밸류에이션 조정이나 외부 충격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금융이라는 경제의 혈맥 자체가 막혀버리면서 기업들이 자금 조달을 못하고 투자가 위축되고 소비가 급감하고 대량 실업이 발생하는 등 실물 경제 전체가 마비되는 가장 위험하고 치명적인 유형의 하락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이때 투자자들의 공포감은 그야말로 극에 달했었죠. 생각만 해도 끔찍하네요. 시스템 위기 유형, 정말 무서운 유형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 세 번째 하락장 유형은 무엇인가요? 마지막 세 번째 유형은 외생적 충격 및 정책 긴축 유형입니다. 이건 비교적 최근에 우리가 경험했던 두 번의 하락장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 2020년 팬데믹이랑 2022년 하락장 말씀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먼저 2020년 팬데믹은 전형적인 외생적 충격이었죠. 바이러스 확산이라는 시스템 외부에서 온 예측 불가능한 충격이 경제활동 자체를 강제로 멈추게 만든 경우입니다. 하지만 앞서 살펴봤듯이 이게 금융 시스템 자체의 문제나 혹은 과도한 밸류에이션 문제가 근본 원인은 아니었기 때문에 강력한 정책 대응에 힘입어 상대적으로 빠른 회복이 가능했습니다. 네, V자 반등. 반면 2022년 하락장은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여러 분석들을 종합해보면 이 하락의 주된 동인은 정책 긴축이었습니다. 정책 긴축이요. 연준의 금리 인상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팬데믹 이후 각국 정부가 쏟아부은 막대한 유동성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한 공급망 차질이 겹치면서 인플레이션이 수십 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죠.
이걸 잡기 위해서 미 연준이 2022년에 정말 이례적으로 빠르고 공격적으로 금리를 인상했습니다. 자이언트 스텝을 연달아 밟았죠. 네, 정말 숨가쁘게 금리를 올렸었죠. 아니었죠. 하지만 금리가 제로 수준에서 순식간에 4~5%대로 치솟으면서 그동안 저금리 환경과 풍부한 유동성의 힘으로 잔뜩 부풀려졌던 자산 가격들, 특히 미래 성장에 대한 기대로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던 기술주들이 직격탄을 맞은 겁니다. 아, 그러니까 과잉 유동성으로 인해 높아진 밸류에이션을 높아진 금리라는 현실에 맞춰서 강제로 끌어내리는 과정이었다. 그렇죠. 일종의 정책 주도형 조정, 폴리스트리번 코렉션 성격이 강했습니다. 시장이 높아진 금리 환경, 즉 돈의 가치가 비싸진 새로운 현실에 적응하면서 자산 가치를 고통스럽게 재평가하는 과정이었던 거죠. 2022년 S&P 500 지수가 약 9개월 동안 마이너스 25.4% 정도 하락했는데 이것이 바로 그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밸류에이션 금리 기반 붕괴, 시스템적 신용 위기, 그리고 외생적 충격 정책 긴축 이렇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눠서 보니까 각 하락장의 원인과 특징 그리고 그 위험도가 훨씬 더 명확하게 이해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분석들을 다 종합해서요. 실제 투자 전략, 즉 우리 투자자들이 이 변화무쌍한 시장 바다를 항해하는 항해술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이야기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자료들이 하나같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아주 중요한 기준점이 있다고 하셨죠? 바로 경기 침체 동반 여부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정말 실전에서 가장 중요하고 또 유용한 분기점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하락장을 만났을 때 이 하락이 과연 실제 경제 전체의 침체, 즉 리세션, 으로까지 이어질 것인가 아니면 그냥 주식시장만의 조정으로 끝날 것인가를 판단하는 것이죠. 왜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요? 주가가 떨어지면 다 안 좋은 거 아닌가요? 물론 주가 하락 자체가 유쾌한 일은 아니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주가 하락이 항상 실제 경기 침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생각보다 자주 있는 일이에요. 아, 그래요. 주가는 떨어져도 경제는 괜찮을 수 있다. 네. 여러 기관 자료들을 종합해서 보면요. 1928년 이후 S&P 500 지수가 고점 대비 20% 이상 하락한 공식적인 약세장이 총 27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27번의 약세장 중에서 미국 경제가 실제로 경기 침체 상태, 보통 전미경제연구소 NBER의 정의를 따릅니다. 에 빠졌던 경우는 15번뿐이었습니다. 27번 중에 15번이요. 그럼 거의 절반 정도, 한 55% 정도만 경기 침체와 함께 왔다는 거네요. 나머지 12번, 약 45%는 주가는 20% 이상 떨어졌지만 경기 침체는 없었다는 거고요.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주식시장의 하락과 실제 경제 펀더멘털의 붕괴는 반드시 같이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주식시장은 때로는 경제 펀더멘털과 무관하게 혹은 경제보다 훨씬 먼저 움직이면서 과도하게 하락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와, 이거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그럼 하락이 시작됐을 때 투자자들이 가장 먼저 던져야 할 질문은 이번 하락이 과연 진짜 경기 침체로 이어질까 아닐까? 이게 되겠네요. 이걸 가늠하는 게 정말 중요하겠어요. 정확합니다. 왜냐하면요, 이 하락장이 경기 침체를 동반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그 하락장의 평균적인 깊이, 즉 얼마나 많이 떨어지는지, 또 얼마나 오래 지속되는지, 또 가장 중요하게는 이전 고점을 회복하는 데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리는지가 정말 극명하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달라지는데요? 구체적인 수치가 있을까요? 네, LPL 파이낸셜 다텀 기관의 분석을 보면 그 차이가 정말 놀라울 정도입니다. 먼저 경기 침체를 동반한 약세장의 경우를 보죠. 이때는 평균 하락 기간이 약 16개월 정도로 꽤 깁니다. 1년 반 가까이 하락이 이어지는 거죠. 16개월. 길군요. 그리고 평균 하락폭은 마이너스 36%에 달합니다. 상당히 깊은 하락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회복 시간입니다. 경제 전반에 깊은 상처가 남기 때문에 주가가 이전 고점을 회복하는 데까지 평균 43개월, 거의 3년 반이라는 아주 긴 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3년 반이요? 와, 정말 긴 시간이네요. 회복 과정도 그럼 완만하겠군요. 네, 보통 길고 완만한 U자형이나 심하면 L자형에 가까운 회복 패턴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제 전체가 정상화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죠. 알겠습니다. 그럼 반대로 경기 침체를 동반하지 않은 약세장, 그러니까 그냥 조정 성격의 하락장은 어떤가요? 이건 훨씬 양호합니다. 평균 하락 기간은 약 7개월 정도로 침체 동반 하락장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7개월이면 훨씬 짧네요. 하락폭은요? 평균 하락폭도 마이너스 18% 정도로 훨씬 얕습니다. 이것도 침체 동반 하락장 마이너스 36%의 딱 절반 수준이죠. 깊이와 기간 모두 거의 절반 수준이네요. 그럼 회복은 어떻습니까? 이런 하락은 경제 펀더멘탈 자체가 크게 훼손된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투자 심리 위축이나 수급 불균형 혹은 단기적인 밸류에이션 부담 해소 과정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회복 속도도 훨씬 빠릅니다. 이전 고점을 회복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평균 16개월 정도입니다. 16개월이요. 아까 침체 동반 하락장은 43개월이었는데 이건 거의 3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회복 시간에서 정말 극적인 차이가 나는 겁니다. 경기 침체 없는 조정은 상대적으로 V자형 또는 빠른 U자형 회복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거죠. 와, 이걸 아는 것만으로도 하락장을 맞이했을 때 마음가짐이 정말 달라질 것 같습니다. 이게 그냥 지나가는 소나기일지 아니면 길고 혹독한 겨울의 시작일지를 가늠하는 기준이 될 수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물론 하락 초기에 이게 침체로 갈지 안 갈지를 100%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여러 경제 지표들, 예를 들어 실업률, ISM 제조업 지수, 장단기 금리차 등을 면밀히 관찰하면서 가능성을 가늠해보고 시나리오별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고 또 필요한 작업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머리로는 이걸 알아도 막상 내 계좌가 파랗게 물들고 하락장이 길어지면 공포감이 엄습하는 건 어쩔 수 없잖아요. 자료들에서도 이런 행동 재무학적인 함정에 대해 많이 경고하고 있던데요. 네, 그게 인간의 본능적인 심리죠. 이성적으로는 장기 투자가 답이라는 걸 알면서도 실제 하락장 국면에서는 손실 회피 본능과 군중 심리가 우리의 판단을 흐리게 만듭니다. 손실 회피 본능이요? 네, 사람들은 이익을 얻었을 때 느끼는 기쁨보다 손실을 입었을 때 느끼는 고통을 훨씬 더 크게 느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손실이 커지는 것을 보면 어떻게든 그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죠. 가장 쉬운 방법이 그냥 팔아버리는 거고요. 아, 일단 피하고 보자 심리가 발동하는 거군요. 그렇죠. 여기에 더해서 주변 사람들도 다들 공포에 질려 빨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면 나만 바보같이 들고 있는 거 아닌가? 더 큰 손실을 보기 전에 나도 빨리 팔아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에 휩싸이게 됩니다. 이게 바로 군중심리죠. 그래서 결국엔 비이성적인 결정, 즉 패닉셀링에 동참하게 되는 거고요. AAII 투자자 심리조사 같은 데이터를 보면 시장이 폭락할수록 개인 투자자들의 비관론이 극에 달하고 매도세가 강해지는 패턴이 반복적으로 나타나죠. 맞습니다. 하지만 여러 기관의 분석들이 한결같이 지적하는 것은 이렇게 공포에 굴복해서 시장을 떠나는 행위야말로 장기적인 투자 성과에 가장 치명적인 독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런가요? 일단 손실을 멈추는 게 더 낫지 않나요?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시장의 바닥이 언제인지 그리고 반등이 언제 시작될지를 아무도 정확히 예측할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시장의 가장 강력한 상승은 하락장 직후 모두가 공포에 떨고 있을 때 불현듯 시작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아, 저도 그 통계 보고 정말 놀랐어요. 핫푸드 펀즈나 모닝스타 자료였던 것 같은데 S&P 500 역사상 하루 수익률이 가장 좋았던 베스트데이들의 상당수가 새로운 상승장이 시작된 직후 첫 2달 안에 몰려 있다는 거였죠. 네, 정확히는 약 36%. 그러니까 가장 강력했던 상승률 10번 중 거의 4번이 새로운 강세장 초입 2달 안에 발생했다는 분석입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거죠? 이건 만약 당신이 공포에 질려서 시장 바닥 근처에서 주식을 다 팔아버리고 현금으로 가지고 있었다면 그 이후에 찾아오는 가장 강력한 초기 반등 국면, 즉 꿀맛 같은 수익을 고스란히 놓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장 타이밍을 맞추려다가 오히려 최악의 결과를 맞을 수 있다는 거죠. 시장의 바닥을 예측하려는 시도 자체가 얼마나 위험한지 보여주는 증거네요. 손실을 확정하고 싶지 않아서 혹은 더 싸게 사야지 하고 기다리다가 영영 기회를 놓칠 수도 있다는 거군요. 그렇죠. 시장의 저점은 항상 지나고 나서야 확인됩니다. 그걸 미리 알고 행동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장기 투자자에게 하락장의 진짜 위험은 자산 가치가 일시적으로 하락하는 평가 손실 그 자체가 아닙니다. 진짜 위험은 바로 공포 때문에 항복하고 시장을 떠남으로써 다가올 회복과 성장의 기회를 영원히 박탈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락장에서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심리적 함정이자 가장 큰 위험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명심해야 할 이야기네요.
평가 손실은 시간이 지나면 회복될 수 있지만 시장을 떠나버리면 그 기회 자체가 사라진다. 자, 그럼 이제 이 모든 분석들, 시장의 비대칭성, 하락장의 유형 분류, 경기 침체 동반 여부의 중요성, 그리고 행동 재무학적 함정까지 이걸 다 종합해서요. 실제 우리의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즉 능숙한 항해술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까 하락장의 성격에 따라서 회복기에 유리한 투자 스타일도 달라진다는 분석이 있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흥미로운 부분인데요. 하락장이 경기 침체를 동반했는지 여부가 그 이후 회복 국면에서 어떤 종류의 주식, 즉 어떤 투자 스타일, 인베스트먼트 스타일이 시장을 주도할 가능성이 높은지를 가늠하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투자 스타일이라면 뭐 성장주냐, 가치주냐, 대형주냐, 소형주냐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대표적으로 성장주, growth, 대가치주, value, 대형주, large cap, 대소형주, small cap, 그리고 우량주, quality 등을 생각할 수 있겠죠. 여러 분석 자료들을 종합해보면 대체로 이런 경향성이 나타납니다. 먼저 경기 침체 없이 끝난 하락장, 즉 비교적 짧고 얕았던 조정장 이후의 회복기에는 주로 퀄리티, 우량주나 그로스, 성장주 스타일이 강세를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량주와 성장주요. 왜 그런가요? 경기 침체가 없었다는 것은 경제 펀더멘털 자체는 비교적 견조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시적인 시장 조정이 끝나고 나면 결국 투자자들은 다시 확실한 이익 성장세를 보여주거나 탄탄한 재무 구조와 경쟁 우위를 가진 기업들, 즉 우량주와 성장주에 먼저 주목하게 된다는 거죠. 이들 기업은 시장의 신뢰를 빨리 회복하면서 회복 국면을 주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 최근 시장을 보면 파러스 같은 기관의 자료에서 강조하듯이 인공지능 AI와 관련된 명확한 성장 스토리를 가진 기술 기업들이 시장 조정을 겪은 후에도 다시 빠르게 반등하며 주도주 역할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이런 경우가 비침체 하락장 이후 퀄리티 그로스 스타일이 강세를 보이는 전형적인 예시가 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비침체 하락 후에는 우량주와 성장주. 그럼 반대로 2008년 금융위기처럼 깊은 경기 침체를 동반했던 하락장 이후에는 어떤 스타일이 유리한가요? 이때는 상황이 좀 다릅니다. 깊은 경기 침체를 겪고 난 이후에 회복 초기 국면에서는 오히려 밸류, 가치주나 스몰캡, 소형주 스타일이 상대적으로 더 좋은 성과를 내는 경향이 역사적으로 관찰됩니다. 가치주와 소형주요. 이건 또 왜 그런 거죠? 경기 침체기에는 보통 경제 전반이 큰 타격을 입기 때문에 특히 경기에 민감한 산업에 속한 기업들이나 재무 구조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형 기업들의 주가가 더 크게 하락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헐값 수준까지 떨어지는 경우도 많죠. 그런데 경제가 바닥을 치고 회복되기 시작하면 바로 이들, 즉 가장 저평가되었던 가치주나 경기 회복의 수혜를 가장 직접적으로 받는 경기 민감주, 그리고 몸집이 가벼운 소형주들이 가장 큰 폭으로 반등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가장 많이 떨어졌던 만큼 회복할 때 상승 탄력도 가장 크다는 거군요. 그렇죠. 딥밸류나 경기 순환주, 소형주들이 경기 회복 초기에 아웃퍼폼하는 경향이 나타나는 이유입니다. 따라서 하락장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어 간다고 판단될 때 우리는 이번 하락이 경기 침체를 동반했는가, 만약 동반했다면 그 강도는 어느 정도인가를 진단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포트폴리오 내에서 성장주와 가치주, 대형주와 소형주 등의 스타일 비중을 전략적으로 조절하는 유연성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와, 이건 정말 실용적인 팁인데요. 하락의 원인과 깊이를 분석해서 회복기에 유망한 스타일까지 예측하고 대응한다. 물론 100% 맞는다는 보장은 없겠지만 확률 높인 전략을 구사하는 데 큰 도움이 되겠네요. 자, 그럼 이런 스타일 조정 외에 하락장이라는 변동성 자체에 흔들리지 않기 위한 뭐랄까 가장 근본적인 방어 전략은 무엇일까요? 어떤 종류의 폭풍우가 몰아치던 배가 뒤집히지 않게 하는 기본 원칙 같은 거요. 네, 모든 투자 전략의 기본이자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고 할 수 있죠. 바로 분산 투자와 자산 재조정입니다. 이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분산 투자와 리밸런싱. 워낙 많이 들어서 익숙한 개념이긴 한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먼저 분산 투자는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하나의 자산군, 예를 들어 미국 주식이라는 한 바구니에 모두 담지 말라는 원칙입니다.
케인 앤더슨 러드닉 같은 기관의 분석에서도 강조하듯이 미국 주식 외에도 유럽이나 아시아 등 다른 국가의 주식, 국제 주식에도 투자하고 또 주식과는 다른 움직임을 보이는 경향이 있는 채권, 특히 장기적인 관점에서 안정성을 더해줄 수 있는 우량 채권, 미국 국채나 투자 등급 회사채 등으로 자산을 나누어 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면 뭐가 좋은 거죠? 특정 시장이나 자산군에 예기치 못한 충격이 발생했을 때 그 충격이 전체 포트폴리오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주식시장이 크게 하락하더라도 다른 국가 주식이나 채권이 상대적으로 선방해주면 전체 자산의 하락폭을 줄일 수 있는 거죠. 일종의 충격 흡수 장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처럼 금리가 막 오르는 시기에는 채권 가격도 떨어져서 분산 효과가 별로 없는 거 아니냐는 이야기도 있잖아요. 네, 그 지적도 일리가 있습니다. 특히 2022년처럼 주식과 채권이 동시에 하락하는 이례적인 상황에서는 전통적인 분산 효과가 약화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분산 투자의 원칙 자체가 무의미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시장 상황은 계속 변하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만약 시장이 단순한 금리 인상 우려를 넘어서 2008년과 같은 시스템 위기나 극심한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로 접어든다면 그때는 안전자산으로서의 미국 국채나 고등급 채권의 가치가 다시 크게 부각될 수 있습니다. 아, 상황에 따라 채권의 역할도 달라질 수 있다. 그렇죠. 시장 환경이 어떻게 변할지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여전히 다양한 자산군에 분산 투자하는 것이 위험 관리에 효과적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알겠습니다. 분산 투자의 중요성. 그럼 리밸런싱은 뭔가요? 이건 왜 중요하죠? 리밸런싱은 이렇게 분산 투자에서 구축한 포트폴리오의 자산 배분 비율을 처음 정했던 목표대로 주기적으로 다시 맞춰주는 작업을 말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원칙을 기계적으로 실천하게 도와주는 아주 강력한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가령 여러분이 처음에 주식 60%, 채권 40%의 비율로 포트폴리오를 구정했다고 가정해보죠. 그런데 시장이 하락해서 주식 가치가 떨어지고 채권 가치는 상대적으로 덜 떨어져서 포트폴리오 비중이 주식 50%, 채권 50%로 변했다고 합시다. 이때 리밸런싱을 한다는 것은 비중이 높아진 채권을 일부 팔아서 비중이 낮아진 주식을 추가로 매수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원래 목표였던 주식 60%, 채권 40% 비율로 되돌리는 거죠. 아, 그러니까 가격이 떨어진 자산, 주식을 자동으로 더 사게 되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시장이 하락해서 공포심 때문에 주식 매수를 망설이고 있을 때 리밸런싱이라는 원칙은 여러분이 감정과 상관없이 기계적으로 가격이 싸진 주식을 추가 매수하도록 만들어줍니다. 반대로 시장이 과열되어서 주식 비중이 너무 높아지면 자동으로 주식을 일부 팔아서 이익을 실현하고 다시 목표 비중으로 맞추게 되죠. 와, 이건 정말 합리적인데요.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투자의 기본 원칙을 지키게 해주는 시스템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정기적인 리밸런싱, 네. 1년에 한 번 또는 자산 비중이 일정 수준 이상 벗어났을 때를 강력하게 권고하는 겁니다. KIIA나 찰스 슈왑 같은 기관들의 분석에서도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바이지만 하락기에 섣불리 모든 자산을 팔고 현금으로 도망치는 전략은 단기적인 심리적 안정감은 줄 수 있을지 몰라도 결국 영구적인 자본 손실을 확정하고 미래의 더 큰 수익 기회를 차단하는 최악의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리밸런싱은 이런 실수를 방지하고 장기적인 목표 달성을 돕는 중요한 안전장치입니다. 분산 투자와 리밸런싱, 이 두 가지 기본 원칙만 잘 지켜도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 훨씬 안정적으로 항해할 수 있겠군요. 자, 그럼 이제 현재 시장 상황에 좀 더 초점을 맞춰보죠. 최근 시장을 보면 한쪽에서는 인공지능, AI라는 정말 거대한 기술 혁신 트렌드가 특정 섹터, 특히 기술주들의 주가를 강력하게 끌어올리고 있고요. 다른 한쪽에서는 여전히 연준의 금리 정책 방향, 특히 금리 인하 시점과 폭에 대한 불확실성이 계속 시장의 발목을 잡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현재 거시적인 요인들은 우리가 오늘 살펴본 역사적인 패턴과 분석 틀 안에서 어떻게 해석하고 장기적인 투자 전략에 녹여내야 할까요? 네,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현재 시장은 말씀하신 대로 정말 강력한 두 가지 힘, 즉 AI 혁명이라는 구조적인 순풍과 연준의 통화 정책이라는
단기적인 안개가 공존하는 매우 흥미로우면서도 또 까다로운 국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AI 혁신부터 이야기해 볼까요? 이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정말 엄청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페루스 같은 기관의 분석에서도 지적하듯이 AI 기술의 발전과 확산은 단순히 몇몇 기술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반도체, 소프트웨어, 클라우드 인프라, 나아가서는 거의 모든 산업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끌어올릴 잠재력을 가진 그야말로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습니다. 브로드컴 같은 기업이 AI 관련 매출에서 60%가 넘는 엄청난 성장을 기록했다는 소식도 있었죠. 네, 그런 사례들이 AI가 단순한 테마가 아니라 실제 기업들의 실적 성장을 강력하게 견인하는 실질적인 동력임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강력한 기술 주도 성장은 설령 금리가 과거 제로금리 시절보다는 다소 높은 수준을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기업이익 증가를 통해 시장 전체의 밸류에이션 부담을 어느 정도 상쇄해주고 시장을 지지하는 중요한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장기 성장 사이클의 시장일 수도 있다는 기대감도 있고요. 그렇군요. AI라는 강력한 엔진이 시장을 끌고 가는 측면이 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여전히 연준의 행보가 불안 요인이잖아요. 금리 인하를 언제 할 거냐, 얼마나 할 거냐, 이걸 놓고 시장이 계속 출렁거리고 있고요. 맞습니다. 통화정책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시장의 중요한 변수입니다. 에메랄프라이즈 피난셜 같은 곳의 분석을 보면 최근 발표되는 고용지표나 일부 경제지표들이 조금씩 둔화되는 조짐을 보이면서 시장에서는 연준이 결국에는 금리 인하 카드를 꺼내들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금리 인하 기대감은 시장의 긍정적인 요인 아닌가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금리 인하는 기업들의 자금 조달 비용을 낮추고 투자와 소비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에 긍정적입니다. 특히 미래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에 민감한 성장주들의 밸류에이션에는 더욱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죠. 하지만 문제는 그 시기와 폭입니다. 연준이 언제, 얼마나 금리를 내릴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으면 그 기대감만으로는 시장이 계속 나아가기 어렵고 단기적인 변동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또 너무 늦거나 약한 금리 인하는 오히려 실망감을 줄 수도 있고요. 정말 복잡하네요. AI라는 순풍과 통화정책이라는 안개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할까요? 이럴 때일수록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이러한 거시적인 파도 속에서도 우리가 오늘 긴 시간 동안 함께 논의했던 기본적인 항해 원칙들을 굳건히 지키는 것입니다. 시장의 장기적인 상승과 단기적인 하락 사이의 비대칭성을 항상 기억하고 하락장을 만났을 때는 그것이 어떤 유형의 하락인지, 경기 침체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 냉철하게 진단하며 무엇보다도 잘 분산된 포트폴리오를 리밸런싱이라는 원칙에 따라 꾸준히 관리해 나가는 것. 단기적인 예측에 집중하기보다는 장기적인 원칙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렇습니다. AI 혁신이 얼마나 대단한지, 연준이 언제 금리를 내릴지 정확히 예측하는 것은 신의 영역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투자 원칙과 행동입니다. 장기적인 시계, 분산 투자, 리밸런싱이라는 이 기본적인 원칙들이야말로 우리가 예측 불가능한 파도를 헤쳐나가도록 도와주는 가장 튼튼한 배가 되어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자, 오늘 정말 S&P 500 시장 주기에 대해서 깊이 있게 그리고 여러 각도에서 다각적으로 분석해 보았습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귀한 자료들 덕분에 정말 풍성한 논의가 가능했네요. 이 긴 이야기를 관통하는 핵심 메시지는 이제 좀 명확해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오늘 이야기를 나누면서 많은 것을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장의 상승과 하락 사이에는 기간과 규모 면에서 정말 압도적인 비대칭성이 존재한다는 사실. 이걸 먼저 확실하게 인지하는 것이 시작인 것 같습니다. 하락장은 분명 고통스럽지만 돌이켜보면 역사적으로는 비교적 짧았고 그 이후에 찾아오는 장기적인 성장의 힘은 훨씬 더 강력했다는 점. 이걸 항상 기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성공적인 장기 투자에 위한 3가지 핵심 원칙을 다시 한번 요약하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첫째, 하락장을 만났을 때 감정적으로 반응하기보다는 이성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이것이 경기 침체를 동반하는 하락인지 아니면 단순 조정인지 그 원인은 무엇인지 냉정하게 진단하고 예상되는 회복 경로에 맞춰서 우리의 대응 전략을 차분하게 가다듬어야 한다는 것. 냉철한 진단과 유연한 대응, 첫 번째 원칙이군요. 둘째, 회복 국면에 접어들었을 때는 당시의 경기 상황에 따라서
어떤 투자 스타일이 더 유리할지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경기 침체 없는 조정 후에는 퀄리티나 그로스 스타일이, 반대로 깊은 침체 후에는 밸류나 스몰캡 스타일이 상대적으로 유망할 수 있다는 점, 이걸 염두에 두고 포트폴리오를 능동적으로 점검하고 조정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상황에 맞는 스타일 전략 고려. 두 번째 원칙. 네. 그리고 마지막 셋째, 어쩌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원칙인데요. 시장의 단기적인 등락을 예측하려고 애쓰거나 타이밍을 맞추려고 하기보다는 처음 세웠던 장기적인 투자 목표와 원칙을 꾸준히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잘 분산된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정기적인 리밸런싱을 통해 어떤 시장 상황에서도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꾸준히 시장에 참여하는 원칙 중심의 투자를 실천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변동성을 이겨내고 장기적인 성공을 거두는 가장 확실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결국 하락장이라는 파도를 만났을 때 배에서 뛰어내려 손실을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파도를 이용해서 더 멀리 나아갈 기회로 삼을 수도 있다는 그런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어쩌면 하락장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좋은 자산을 더 매력적인 가격에 확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워렌 버핏도 말했듯이 다른 사람들이 공포에 떨 때 탐욕스러워져야 할 때도 있는 법이죠. 물론 무모한 탐욕은 경계해야겠지만 원칙에 기반한 용기는 필요합니다. 시장의 변덕스러운 파도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꾸준히 원칙을 지키며 항해하는 인내심이야말로 최고의 항해술이라는 점. 오늘 저희의 긴 분석을 통해 여러분도 다시 한번 그 중요성을 되새기셨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여기서 마지막으로 오늘 저희와 함께 긴 시간 동안 시장 지도를 그려오신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오, 어떤 질문인가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S&P 500의 역사적 패턴, 상승과 하락의 비대칭성, 하락장의 다양한 유형과 원인, 경기 침체 여부에 따른 차이, 그리고 여러 투자 전략들, 이 모든 분석 틀과 역사적 교훈들을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매우 독특하고 강력한 현재의 변수들, 즉 인공지능의 AI라는 거대한 기술 혁신의 물결과 여전히 안개 속엔 거시경제 및 통화정책이라는 변수들 속에서 여러분 각자는 어떻게 적용하고 해석하여 여러분만의 성공적인 투자 지도를 그려나가실 건가요? 와, 정말 중요한 질문이네요. 과거의 지혜를 현재의 상황에 어떻게 창의적으로 적용할 것인가? 네, 이것이 아마 오늘 저희의 심층 분석 이후 여러분 각자가 다음 투자 여정을 위해 가장 먼저 고민해봐야 할 중요한 성찰 지점이자 숙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정말 유익하고 깊이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즐거웠습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